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을 경주여 경주여 인간 심성의 원흉에 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 부분에서 그 인간 심성의 원흉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게 이제 저는 하나주의, 하나성으로 보는데요. 실제 신라 경주에서 그 하나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경주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체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래서 경주에 처음 간 건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간 게 처음이었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교 이런 데도 이제 한 번씩 기회가 있으면 가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저런 기분이 들었던 거예요.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흥스러움, 온화함, 거룩함,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상당히 또 어떤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건 결국 이제 어떤 그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원형이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 정신의 전체성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본다면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이런 상태. 또 그 의식적인 걸로 본다면은 생각과 감정, 행동. 이게 이제 인간의 정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조화로움 상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속에서 조화로움을 성취를 하고, 이게 이제 타인하고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이제 저는 원형적인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인데, 결국은 이제 이 정신적인 상태라고 하는 건 이 삼자 간의 조화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조화, 균형 상태,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이걸 좀 조화롭게 해주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정신과에서 흔히 정신 분석과 분석 심리, 이런 중요한 학파가 두 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보고,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에 가깝도록 해주는 거. 그치, 완전한 하나는 안 되죠. 그죠? 의식은 유한한 거고, 무의식은 무한한 거니까, 완전하게 하나는 안 되지만 하나에 가깝도록 하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의식화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정신분석과 분석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하나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인관계는 이제, 요건 제가 경험하는 대인관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건데, 누구나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이 내 속에서 어떤 조화로움을 성취를 하고, 나 아닌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을 성취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그죠? 자연을 포함해가지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결국은 이렇게 이것을 추구하는 능력, 이게 이제 인간 심성의 원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관계는 저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부하고의 관계, 인간관계, 집단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뭐 더 넓게 확대를 한다면 절대자, 신하고의 관계, 우주하고의 관계. 그죠? 결국은 이런 모든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하나라는 거죠. 그죠? 하나. 그래서 이제 가장 원형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뿐만 대륙 상태죠. 항상 대륙 상태죠. 인간과 자연, 동서남북 뭐 이런 거죠. 그죠? 강의를 하더라도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죠? 예술 활동을 해도 그죠? 노래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상태에서, 이런 대극 상태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가장 아이디어한 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을 위시해서 세상 만사가 모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관계는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조화로운 관계고 다른 하나는 갈등의 관계죠. 그렇죠? 근데 바람직한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인 거죠. 근데 그 조화로움의 끝, 최상은 하나가 되는 거죠. 가장 완벽한 조화로움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사상은 만사, 형통성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인간 심성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자극이 될 때 우리가 신성함, 고요함, 거룩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경주를 이런 관점에서 보고자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그 대표가 이제 경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의 하나성을 본다면 그 자체 신라 경주 자체의 하나성부터 시작을 해서 왕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고분군, 그 다음에 남산, 사찰, 합, 그러니까 문화예술, 유적지들, 인간, 자연,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라는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서는 이제 신라 경주 자체의 하나성인데요. 일단 통일을 했잖아요. 그죠? 통일했으니까, 하나를 성취한 거죠. 그 옛날에. 660년에 백제가 망했고, 그 다음에 663년에 일본에서 아주 대부대를 파견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과 백제가 한 팀이 되고, 당나라하고 신라 아주 국제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백제 일본군이 패함으로써 백제가 이제 완전하게 멸망을 한 걸로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멸망하고 나서 8년 후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8년 후에 저때 보면은 당나라가 백제 고구려를 치고 나서 신라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신라는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 김유신 이런 그 성각자들이 당나라의 그런 계획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뭐 한 30회 정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 신라가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쫓겨나죠. 670년. 물론 완벽한 통일은 아니고 그 청천강 이남 이렇게 됐으니까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다 갖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한반도에서 통일을 성취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삼국 통일을 했으니까 하나를 성취를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30년 후에 발해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은 저 때를 이국시대, 한반도 쪽은 통일시려고 북쪽은 옛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은 발해가 건국이 됐으니까 발해하고 통일신라의 이국시대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를 보면 뭐 현대를 지금 보더라도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다. 옛날 유적들 이제 다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문관광단지라는 현대 그 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경주 안에 이제 현대도 있고 고대도 있는,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이런 도시 모양을 갖추고 있죠. 옛날에도 보면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돈황, 그다음에 서안, 일본의 교토가 또 우리 경주하고 같은 그런 위치에 있죠. 오랫동안 옛날 일본에서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도시하고 같이 세계 문화 교류의 중심지였다. 굉장히 국제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류도 많고 무역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그 로마의 그런 그 유리 그릇들이 다 신라에서 무덤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역이 활발했고 오픈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하나를 성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8세기에 이르면은 세계 4대 도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중국의 장안이 지금 서안이죠. 그죠? 오랫동안 또 수도를 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그다드, 그다음 신라의 경주.
이 네 개의 도시가 세계 4대 도시였다는 이런 이제 평판을 받고 있으니까 아주 국제적인 그랬던 것 같아요. 국내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문이 전 세계로 열려 있던, 그러니까 세계와 경주와 신라가 하나가 되는 이런 거였죠, 그죠?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태도도 보면 불교가 이제 법흥왕 때 그 공식으로 이제 공인이 되죠. 근데 물론 저가 하고 사찰을 짓고 이럴 때는 그 성골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가족들이죠. 골품 제도가 굉장히 철저했잖아요.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일반 골품이 있고 이랬죠. 그때 왕이 될 수 있는 가족만 성골이라고 그러고 왕족이면서도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친척들을 진골이라고 그랬죠, 그죠? 성골. 그러니까 이제 사찰을 짓고 하더라도 성골의 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이런 거였지만 유교 사상도 상당히 존중을 했습니다. 공존하고 있던 사들하고 또 신국이라는 게 이제 신라죠. 신라 자체가 갖고 있던 어떤 가치도 있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중국 문명 이런 것도 많이 도입을 하고 수입을 하고 이랬지만 이제 신라 형태로 모디파이하는, 개조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집착을 하지 않고 모든 문화나 종교가 다 수용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도 국가 전체가 그래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면에서도 하나를 성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화랑도도 신선의 도죠. 이건 또 선도, 신선의 도를 성취하는 게 이제 그게 선도죠, 그죠? 신선의 도가 선도인데 선도를 숭상하는 선도들, 그 따르는 무리들, 이게 이제 화랑도였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성골, 그 왕되는 그 가족만 빼고 진골부터 평인까지는 신분의 차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그런 인재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역시 그 골품 제도가 그렇게 철저하게 되어 있었는데 화랑도에서만큼은 그런 신분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정신의 실천이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나라를 그렇게 통일을 한 이런 면에서도 하나가 성취가 됐고 문화적인, 예술적인, 종교적인 이런 면에서도 어디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다 수용이 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하나 사상을 하지 않았던 실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과 관련된 거 보면요. 나라 이름도 서라불, 사라, 사로, 신라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정식으로 신라라고 된 게 523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나서 신라로 된 거죠. BC 37년? 네, 신라가 생겼나요? BC 57년인가? 어쨌든 500년 이상 지나가지고 와서 나라 이름 신라가 된 거예요. 그죠? 덕업 일신, 망나 사방.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사방을 망나를 한다. 여기에도, 그죠? 하나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떼가지고 신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왕이라는 호칭을 쓴 건 기정왕 때예요. 기정왕 때 이름도 신라로 확정이 되고, 왕이라는 호칭을 쓴 것도 기정왕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서관, 1대 박혁거세는 거서관, 2대 남해는 차차음, 이사금, 마립관 이런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차차음이라는 건 저게 거의 무당하고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무당적인 게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당과 다스림, 왕의 역할이 많이 겹쳐졌던 것 같아요. 그 법흥왕하고 진흥왕, 법흥왕 때 이제 528년에 불교가 공인이 되죠. 진흥왕 때도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많이 활발해지는데, 근데 두 분이 굉장히 불교를 독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제로 왕 자체가 스님이 됐습니다. 왕비는 비구니가 되고요. 비구가 되고 비구니가 되고. 승려는 비구라고 그러고, 여성은 비구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승려, 이런 게 이제 막 구별이 없이, 그죠? 법계와 속계, 이런 게 구별이 없이 막 그냥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죠. 그죠? 이것도 뭐 아마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직접 스님이 되는 이런 겁니다. 그죠?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그 진율 정책인데요.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정책들인데, 내무랑 2년 때 보면 늙은 호람이 고아들,
그다음에 자식이 없는 늙은이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를 한 이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진율 정책이라고 그러죠. 곡식을 따로 내리고 또 아주 효성이 지극한 경우 우애가 아주 깊은 가족에 대해서도 관직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회 전체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그죠.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그 골품 제도로 인해서 신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많이 했던 이런 면에서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7대가 선덕여왕이고 28대가 진덕여왕인데, 여왕이죠. 그죠? 이때만 해도 여왕의 존재는 동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덕여왕 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에서 많이 그냥 빈정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실제로. 그 다음에 신라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어요. 실제로 선덕여왕 말기에 가서 비담이 난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비담이 이게 자기도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꾸 여왕이 하니까 선덕여왕에서 진덕여왕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를 틈타가지고 난을 일으킵니다. 뭐 김유신이 다 이제 진압을 하죠.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성골을 왕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정책이었죠. 남자가 대를 이을 성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이제 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덕여왕이 성골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열왕이죠.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김춘추부터는 진골이죠. 동골이 아니에요. 근데 진골로 첫 왕이 김춘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것도 보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지만 왕과 여왕이라는 이런 어떤 대립적인 상태를 다 없애버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왕이 존재를 세웠던 겁니다. 이런 것도 동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죠?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김춘추 29대는 김춘추의 그 화랑세계에 보면 세상을 결국 이제 통일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하는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칠 때는 김춘추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이 문무왕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왕의 그 하나 사상을 얘기할 때는 김춘추 무열왕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그죠? 최초로 그 통일의 문을 연 그런 왕이었죠. 30대 이제 문무왕 때는 다 확실하게 했습니다. 무열왕, 문무왕, 그 다음이 신문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제 고구려 당나라를 다 쫓아내고 완전하게 이제 통일을 성취한 왕이죠. 그죠? 그리고 아마 그 모든 전쟁에 세자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더라고요. 백제 치러 갈 때도 전쟁 때 나서고, 그 후에도 뭐 계속 김유신하고 같이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도 뛰어나고 무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무가 하나가 된 거죠. 그죠? 이게 왕 이름이 문무왕이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바치는 이름이죠. 시효가요. 문무왕이죠. 그죠? 그리고 신라를 신라답게 만든 장본인 이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문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하나가, 그죠? 문과 무가 하나가 된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뭐 바다에 묻혔잖아요. 그죠? 대왕암이라고 경주시 양궁면에 가면은 해변가에서 한 2m 떨어진데 대왕암이 오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묻어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임종한 후에 화장을 해가지고 저기다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정확히 저기에 묻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골처 화장한 뼈를 저기다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왕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 바위 이름을 대왕암이라고 그러죠. 한때 이제 저 주변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바위도 있고 한데 무슨 유골을 모셨다는 그런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어쨌든 대왕암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하고 자기가 죽고 나서 바다에다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는 아마 이게 동서양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바다에 있든 육지에 있든 관계없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칙한 마음이
바다하고 육지도 하나가 되는, 그죠? 가서 용이 돼가지고 외구를 맡겠다는 거겠죠, 그죠? 실제로 살아 계실 때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된 나라하고 자기가 하나가 된 거죠, 그죠? 백성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상당히 이제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요건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안압지 월지인데, 원래는 월지. 문무왕 때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파티 장소 이런 걸로 만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문무왕 때 만들어져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또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궁이 있었고, 성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 흔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죠. 월성, 반월성, 지금 이제 다,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왕궁과 관련된 남아있는 건물로는 유일한 겁니다. 그죠? 유일한 거예요. 안압지, 월지죠, 월지, 이런 건데,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굴을, 실제로 월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유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30,000여 점. 배도 나오고, 저기 이제 배를 건져내는 장면인데, 목선이죠. 아마 저것도 거의 가장 오래된 목선이 아닌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안압지라고 그랬죠. 그죠? 원래는 월지인데, 그게 나중에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기러기하고 오리떼들이 늘 날아나와서 논다 그래서, 조선조에 묵객들이 내려가서, 기러기 떼와 오리떼가 많이 날아든다 그래서 안압지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원래 이름은 월지였습니다. 월지. 근데 이게 이제 특성이 그죠? 곡선과 직선. 그 직선과 곡선이 아주 하나가 돼 있고, 또 자연미와 인공미. 이게 또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으로 봐서도, 전체 설계로 봐서도 아주 대립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하나가 돼 있는, 그게 이제 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고문군인데요. 이건 뭐 가보면은 저런 큰 무덤들이 그냥 시내에 있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무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공간하고 무덤은 이게 되게 떨어져 있게 마련인데, 경주에 가면은 그냥 같이 있어요. 우선 대릉원 여기는 20여 개의 고문이 있는데, 그 유명한 황남대총하고 천마총이 이 안에서 있죠. 이 안에 있죠. 그죠? 그리고 17대부터 22대 지승왕까지 그러니까 신라가 박석김 처음엔 초기엔 이렇게 했잖아요. 박씨가 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김씨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씨가 거의 잡다시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김씨 왕릉들의 왕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적성 목각분이라고 그래서 유목민들의 무덤 특성입니다. 백제 고구려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4세기 중엽에 기마민족이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흉노하고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문무왕릉의 그 비가 발견이 됐죠. 거기에 보면 흉노가 조상이라는 얘기가 그 문무왕릉의 비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덤의 특성이 유목민들의 특성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괴령이라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괴는 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연못에 관을 걸어놓고 늑을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괴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무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신라 왕릉 중에 무인상과 무인상이 같이 배치된 건 괴령밖에 없어요. 이게 38대 원성왕릉인데요. 괴령하고 흥덕왕입니다. 42대. 근데 그 앞에 있는 문인 무인들 모습이 우리나라 민족이 상이 아니에요. 이란인, 소구드인이 스키타이하고 가까운데요. 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것도 봐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다양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왕의 무덤 앞에 신라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상을 가지고 문인상을 만들어 둔 겁니다. 저때 보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외국인하고 신라인하고를 구별 없이 하나로 만드는 이런 걸 그 무덤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릉이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능이 5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박혁허세하고 부인 2대, 3대, 5대. 요 이제 초기의 왕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데가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일부 학자들은 바우커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에 올라갔던 바우커스가 시신이 5덩어리가 돼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합치려고 해도 도저히 뱀이 막아가지고 합치지 못해가지고 5개, 그게 다 바우커스의 무덤이라는 거죠. 5개가. 어떤 게 옳은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얘기 때문에 뱀사자를 써가지고 사릉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때는 저런 주장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능유림이 저렇게 붙어 있었던 거 보면은 어쨌든 이런 그 오름, 바우커스와 관련된 그 초기의 왕들의 능도 바로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삼능은 이게 이제 또 박씨왕을 가진 그런 그 왕들의 능을 모아가지고 8대 하사할라 이사가지고 쭉 그 김씨가 잡다가 말년에 가서 53대 54대가 또 박씨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왕의 능을 해서 삼능이라고 이제 근처에 숲이 상당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그렇게 거대한 그런 무덤들이 평지에 그죠 언덕처럼 솟아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의 공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연 자체가 된 고분들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특별하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사상이 발현된 게 아닌가? 생명의 순환, 인간과 자연이 되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생사의 이런 사상이 저렇게 표현된 게 아닌가 저렇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관이 그런 게 있죠, 그죠? 사관. 우리나라는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다 그러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다예요.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죠. 원래 어디 계시다가 현세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의 저런 생사관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어지는 하나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생사, 죽고 사는 게 이게 별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지속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